결국 돈푼 효과가 결국 신흥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기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씁쓸합니다. 그 얘기는 이 유동성이 인플레이션도 쉽게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유동성 효과가 좀 중요한 그러한 요인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IMF에서도 세계 4대 중앙은행 그 자산 비율이 뭐 코로나 기간 때보다도 높아졌다. 23%. 이 얘기는 유동성을 막 돈을 찍어냈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막 돈을 막 찍어낼 때 많은 좀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이 걱정했던 게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막 찍어낸 그 돈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아직 크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돈을 이렇게 더 찍어냈을 때 빚의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채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지금이야 뭐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가지고 이제 그 얘기들은 쏙 들어갔지만 어떻습니까? 이러한 현재 상황 이것이 근본적으로 좀 우리 세계 경제에 큰 악재로 다가올 어떤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요? 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지적해 주셨듯이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이 유동성의 어떤 그 상황이 과잉 유동성이 뭐 쉽게 뭐 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경기 부양 효과라든지 뭐 자산 시장의 부양 효과는 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 나눴듯이 국제 유가가 만약에 이번 코로나 전쟁을 치르느라고 푼 돈이 아니었다라면 배럴당 한 $20는 좀 아래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요인도 사실 유동성 효과에 지금 일정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 뭐 이 차트가 지금 4대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과 ECB, 또 영란은행, 또 BOJ 이렇게 4대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려놓은 건데요. 차트가 떠 있나요? 차트가 아직 안 나왔나요? 네, 그냥 뭐 말씀으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요. 리만 브라더스의 그 파산 때문에 생긴 글로벌 금융위기가 뭐 대공황 이후에 뭐 가장 큰 경제 위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2년 전에. 그때 연준이 제로금리를 낮추고 제로금리로 이제 금리를 다 낮추고 이어서 제로금리를 더 낮출 수가 없으니까 제로니까.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해서 금리를 낮추고 또 연준이 자산을 매입하면 그 규모만큼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2조 4천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지금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9월까지 연준이 자산을 시장에서 매입한 규모가 연준을 비롯해서 4대 중앙은행이 매입한 규모가 10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시장에서 매입한 자산 규모가 거의 한 5배에 가깝다. 그런데 코로나 전쟁이 코로나 위기가 리만 브라더스라고 대표되는 위기라고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5배의 충격이었느냐.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돈을 풀 수 있는 똑같이 다 제로금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앙은행들이 자산을 허겁지겁 매입한 규모가 4.5배다. 그 당시에 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돈의 양이 바로 지금 뭐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GDP 대비 비율인데 중앙은행의 자산 비율인데 GDP가 올라가면서 이제 약간 슬로우해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주가가 이 선을 유동성 매입 선을 계속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 유동성이 크게 안 줄겠네, 주가 폭락 안 하겠네, 라고 이해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많은 돈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얘기는 이 유동성이 인플레이션도 쉽게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부 지금 뭐 전망가들이 내년도 유가가 내년 초에 120달러, 지금보다 뭐 40~50%로 더 올라간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저는 유동성 효과가 좀 중요한 그러한 요인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돈이 뭐 계속 부풀려 있다라는 것은 자산 가격도 쉽게 조정을 못 받겠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처음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돈이 풀려 있는데, 부채가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또 옥상옥으로 부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령 리만 사태 때는 전 세계 부채 GDP 비율이 200%였는데, 지금 420%입니다. 거의 GDP 대비 2배의 부채, GDP 증가 속도보다 빛의 속도로 빚이 늘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 0.25% 올리는 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 12년 전보다 클까 작을까? 기장금리가 10bp 0.1%포인트 올라가는 것이 12년 전 2008년 상황보다 클까 적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부채 경제에 굉장히 파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직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뭐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었나요? 부채 그냥 쉽게 털어낼 그러니까 부채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어떤 말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하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앞으로 지금 경제, 이런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상황 때문에 나라들마다 중앙은행도 중앙은행이지만은 미국서부터 이젠 정부 자체가 돈을 풀어서 재정으로 뭔가 막 경기를 살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더 조금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맞습니다. 유동성이 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보통 MMT라고 하나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러한 현상,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채는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MMT 어떤 재정 정책하고 세율로 이제 총수요를 관리하는 그러한 거는 사실은 선언하든 선언 안 하든 이미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상당히 친해졌지 않습니까? 이 원래는 이게 한 몸이 이게 뭐죠? 이게 좀 독립성, 중앙은행 갈등 관계인가? 아니 하여튼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출신이듯이 이제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재정의 어떤 이자 비용이 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한 몸인 거죠. 공동운명체죠. 이런 부분들이 기축통화국, 특히 미국은 사실은 세계의 어떤 그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여러 나라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내년부터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불편해지고, 부채 관리를 안 할 경우에 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게 다른 나라, 특히 신흥국,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증가하지만 기업부채도 증가했고, 국가부채도 조금 빛의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은 당장 아니겠습니다만은 국제 신평사들이 한국의 투자 등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이러면 언급하거나 이러면 또 환율이 올라가겠죠. 환율이 올라가면 다시 외채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고,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은 결코 안 올 겁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기업들도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또 국가는 국가대로 거시경제를 운영하는데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업 부채가 사실은 연준의 통화 긴축기에 어떠한 그 전환을 맞이하면서
또 전체적인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기업 부채 문제가 부각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중국의 어떠한 그 제2의 헝다, 또 건설 뭐 개발업체, 건설 뭐 부동산 개발업체라든지 건설업체, 또 빚이 많은 기업들의 신용 이슈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수선하고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금 작용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키워드는 좀 부채와의 전쟁. 그래서 국가 부채가 많은 국가들, 남미 이런 쪽이 좀 어려워지거나 기업 부채가 뭐 높은 지금 말씀드린 뭐 중국이나 또 가계 부채가 많은 한국을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부채 경제의 민낯을 드러내는 통화 긴축기에 금리 상승기에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미국이야 뭐 워낙 그 자기네 어떤 인플레이션이 됐든 아니면 그런 것들을 뭐 해외로 수출을 하잖아요. 달러 패권 국가니까. 네. 문제가 크지 뭐 적당한 선에서 이게 될 수 있어도 우리 신흥국 같은 경우는 뭐 치명적이 될 수 있지 않냐. 네. 코로나가 사실 처음에 터졌을 때 IMF에 긴급 자금 지원 신청했던 신흥국 뭐 제3세계 국가들의 수가 뭐 그때 제가 기억으로 50개국 이상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취약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신흥국에서 어떤 그 경제 위기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연쇄 파급 효과를 얻는 거 아니냐,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조금 뭐 그것까지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신흥국은 늘어날 것이다. 지금 이미 뭐 몇몇 신흥국들이 그렇죠. 정말 고육지책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계속 올리던데요. 뭐 계속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니까요. 이게 지금 뭐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율도 이제 지금 굉장히 문제고, 자원 생산국도 문제고,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물가 문제가 사실은 통화 문제를 건드리고요. 환율 문제를 건드리고, 환율 문제에 독자적인 어떤 그 해결 능력이 없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 특히 외채 취약국들, 외채 건전성이 부족한 나라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금리를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백신 뭐 보급이나 접종은 뭐 현저히 뭐 선진국의 지금 절반 정도도 지금 못 쫓아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경제의 어떤 수혜를 적게 받을 거거든요. 그만큼 내년에도 계속 대부분의 신흥국들이나 저개발 국가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앞서 4대 중앙은행들, 특히 선진국이 돈을 뭐 그냥 원 없이 풀었는데, 또 마이너스 금리로 간 뭐 일본도 있고, 뭐 ECB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제 행위에는 사실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그 행위를 한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세계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 비용은 반대쪽 국가, 힘이 없는 신흥국이 항상 감당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아시아 외환위기도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그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돈푼 효과가 결국 신흥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씁쓸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뭐 나라별로 봐도 전 세계적으로 자산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가난한 맞습니다. 사람들과의 격차가 더 커졌잖아요. 더 커졌죠. 이번 기회에. 이게 나라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부자 나라는 더 뭐 돈을 많이 풀고 뭐 어떻게 했는데 가난한 나라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우리는 이제 그래도 뭐 70% 넘어가면서 뭐 어떻게 저떻게 뭐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 백신 한번 맞히는 거 이거 정부에서 비용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가난한 나라들이
전부 이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겠냐. 감당하기 이것도, 어렵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의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 국가의 어떤 경제 양극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도 키워드가 사실은 차별화, 양극화에서 생기는 상당히 좀 복잡한 좀 신용 이슈, 네, 부채 문제를 여러 곳에서 조금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통화 긴축 시기에 부채 경제에서 나타나는 과거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어수선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좀 안심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신흥국에서 한번 흔들리면 뭐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게 연쇄적으로 오게 되잖아요. 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또 우리가 뭐 맨날 달러 보유 자산이 뭐 얼마가 되네, 이거 외환 보유고가 얼마네 하지만 막상 위기 닥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미국이 그 뭐죠, 달러 이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수압이요. 야, 수압. 네. 달러 수압을 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 주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밸류에이션을 확 올리는 방법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 신흥국 MSCI 지수에서 좀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네.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뭐죠? 기재부 장관이 네, 뭐 그런 네, 얘기를 네. 했다고 해서 잠깐 뉴스가 나온 걸 봤는데 맞습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 우리 들어가기는 어렵다 지금은 뭐 그런 얘기가 맞는 거죠.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환율 이슈이기 때문에 네, 환율이 조금 자유롭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24시간. 네, 시장 사이즈가 좀 작고 뭐 좀 얇다고 그러죠. 음. 이렇게 얇고 이제 변동성이 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라서 좀 네, 쉽지 않을 거는 같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공매도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네. 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도 지금 뭐 의견이 좀 분분하신 것 같은데 네. 어쨌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왜 가만히 이렇게 그냥 눈앞의 현상에 이제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한 발 이렇게 멀찍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은 보이지 않던 것들, 그러니까 즉, 좀 이대로 경제가 정말 괜찮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채라든가 뭐 네. 신흥국 문제라든가 네. 이게 어디서 하나 그 갑자기 이렇게 터지면은 갑자기 그게 뭐 이제까지 흐름을 보면은 다 이렇게 무시하다가 한번 이렇게 부각이 되면 또 쏠림 현상으로 네. 갑자기 그게 위기로 커지게 되기도 네. 하고. 네, 세계 금융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나는 게 세계 금융 위기의 역사는 부채 스파크에서 일어납니다. 네, 항상 경기 사이클과 기업의 어닝 사이클과 부채 사이클은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행하거든요. 네.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가 앞만 보고 이제 빚이 증가하다가 뒤돌아보니까 아니면 현재의 상태를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기가 좀 뭐 슬로우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큰 어디 아주 조그만한 그러한 뭐 이렇게 무슨 충격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특히나 지금 자산 시장에 대한 부채 의존도가 높고 또 실물 경기의 자산 시장 의존도가 높고 실물 경기와 자산 시장 모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 경제가 다 이렇게 위아더 월드 다 하나고요. 좋은 의미로. 근데 네. 그건 나쁜 의미로도 하나. 그렇죠. 같이 쓰러지면 다 같이 도미노로 그냥.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뭐 전 세계 국가 부채와 기업 부채 뭐 다 합친 뭐 부채 GDP 비율이 뭐 리만 때 2배, GDP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이런 토론을 하는 이 시간에도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가본 길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뭐 좀 경기가 옛날 방식으로 뭐 경기 순환, 전통적인 경기 순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가 경기를 결정하고 통화 정책이 경기를 결정하고 자산 시장을 결정하고 이 자산 시장이 경기를 좌우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몸통이 꼬리에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시장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네, 경험이 없었어요. 네, 변동성도 제 생각에는 자칫 잘못하면 2022년 새해는 유례 없는 위험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비투 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신용 내서 투자하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일환이다. 방법의 스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좀 비투를 좀 이렇게 줄여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예.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조금 덜 버는 게 낫지 날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빚도 좀 줄이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네.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네. 예. 하여튼, 김환진 박사님과 함께 FOMC 회의 결과, 테이퍼링 스케줄,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세계 경제 그리고 금융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우리가 긴 안목에서 어떻게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지 힌트가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